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게 된 이동애라고 합니다. 아래 제 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빠르게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폰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 전체적인 이 강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는 1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강좌 이름이 자동차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 가장 중요한 안테나 내지는 주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연차는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능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과 기계자동차 학과의 학생들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양념처럼 공부했다면 지금은 양념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거고요. 예전에 우리 학과에서 포트란이라는 랭귀지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포트란이라는 랭귀지는 아주 제한된 용도를 갖거든요. 우리 과학 계산용으로 포트란이라는 랭귀지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장 범용인 언어, 대표적인 언어 뽑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C 랭귀지이고요. 그런 이유로 우리 학과에서도 C 랭귀지를 공부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시시한 이야기인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안다, 많이 사용해 봤다, 그거 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학을 공부하잖아요. 열역학, 동역학, 동역학 등등등.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소프트웨어 종류의 100가지, 1000가지를 잘 쓴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내부에 대한 통찰력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상황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핫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유럽은 EU가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완전히 판매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각 계열 업체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부터 볼까요? 2030년까지는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순수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 폭스바겐 한번 볼까요? 아우디 폭스바겐은 여전히 2030년까지를 계획을 세웠는데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BMW는 2030년까지 50%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볼보 한번 볼까요? 여전히 2030년부터는 100% 전기차로만 생산할 거라는 거고요. 르노 여전히 2030년까지 90%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그다음 현대자동차 볼까요? 2040년까지 미국, 중국, EU 등에 수출하게 되는 차는 모조리 전기차로만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2030년이라는 계획을 조금 더 당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뉴스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연차가 이제는 더 이상 2030년 기점으로 거의 지구상에 남아있는 비중이 아주 작아질 거고요. 결국 중국에는 내연차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도 판매되지도 운행되지도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은 전부 다 전기차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게 된다. 그죠? 그러면 자율주행차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 깔리게 되는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우리 요즘 배터리, 그죠? 2차 전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로 떠오르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내연차를 위한 공부만을 하고 있다? 절대로 부족한 공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2021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가 39.615 탁월한 1등이죠. 그 다음에 상하이 GM, 울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무려 반 정도, 테슬라의 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물론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원체 크니까 이렇게 테슬라와 1대1로 크기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판매하면서 쌓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 축적량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YD, 폭스바겐, 장성기차, 이거 장성기차도 중국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 르노, GAC, 에온, 니오, 푸조, 그 다음 기타 등등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 물론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다, 많이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평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탁월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사실은 동의가 자, 일단 한번 동영상 감상하고 나서 말씀드릴까요? 자, 어땠습니까? 자, 지금 보신 것은 2020년 12월 작년 겨울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버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내에서 로봇 업체 가운데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두 다리로 걸어내는 로봇 이름이 아틀라스입니다. 그 아틀라스의 시뮬레이션을 보셨는데요.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도 해결을 완벽히 못했으면서 왜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차의 다음 버전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묶음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다. 그죠? 지금 보셨던 로봇이 우리 동일본 시진 때 만약에 개발됐더라면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 인간이 거기까지 진입해서 문제 해결하면 됐지만 인간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노출되는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로봇이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들이 아쉬움들이 로봇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아틀라스는 계단 상황을 인지해 가면서 각도와 높이 모든 것을 인지해서 패턴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게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씩 밟아가면서 높이와 각도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걸어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의 아쉬움이 지금까지 이런 수준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다음 버전은 로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현대자동차가 로봇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것, 그것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LG화학에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하고 한국이 격돌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의 GM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이렇게 터지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리콜하게 되겠죠. 그 리콜하게 된 그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LG화학이 지게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규모가 2조에서 3조 사이, 우리 한 10여 년 전쯤 됐을까요? 우리 토요다가 미국에서 사고가 나면서 그때 리콜에 들었던 비용이 한 5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점으로는 물론 LG화학이 2조, 3조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충분히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이 전기차의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함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가장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국내 핫한 뉴스, 현대차는 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LG화학에서 만드는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가 GM에 납품되면서 최근에 화재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리콜하게 되고 그 비용을 LG화학이 떠안게 되겠다. 이런 뉴스가 가장 핫한 뉴스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들여다볼까요?
자, 핫한 뉴스죠. 자, 8월 2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구글에서 만든 웨이모다, 그죠? 그 웨이모로 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 다음 핫한 뉴스 마저 볼까요?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볼까요? 자, 호주에서 여기 보시는 지도대로 전기차 고속도로, 전기차에 최적화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뉴스, 최근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 거기에 가장 중심은 브레인은, 두뇌는 소프트웨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모르고서는 다음 시대의 자동차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셨으리라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1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겠죠? 애플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자리에 구글, 아마존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점점 소프트웨어 가치가 한동안 가장 큰 규모였다가 최근에 다시 아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2위를 탈환합니다. 그 다음 3위는 사우디 아람코 정유회사고요. 4위는 구글. 구글의 모 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죠. 자, 그 다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TSMC, 아시는 대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이다, 그죠? 대만에 있는. 그 다음에 텐센트,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국에 있는 회사죠. 자, 시가총액 탑10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 순위는 조정되겠지만 일단 큰 규모, 큰 스케일로 보면 일단 탑10을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도 무리가 없죠. 그럼 삼성은 몇 위쯤 할까요? 혹시 판단이 되실까요? 자, 탑10에는 못 끼지만 14위, 15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 자, 여기 정유회사를 빼버릴까요? 자, 정유회사를 빼버리고요. TSMC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니까 나머지 다 한번 봐주십시오. 두 회사를 빼버린 죄송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여전히 빼버리고요. 그러면 10개 중에 7개가 소프트웨어 업체, 완벽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해석하게도 대부분은 주인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대만, 여기가 중국이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를 보면 결국은 이놈들이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가 주다는 것. 이 시가총액 탑10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국부터 들여다봅니다. 영국에서는 예전에는 그 컴퓨팅 교육을 ICT 활용 교육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팅 교육으로 전환이 됐죠. 자, 활용이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컴퓨팅, 소프트웨어의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신다, 그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컴퓨팅 교육을 주당 1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팅 교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심입니다. 결국은 방향을 소프트웨어 사용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교육이 대입 시험에 과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대학 시험, A-레벨 시험에 컴퓨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하고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우리보다 몇 발짝 더 앞에 나가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9월 학기부터 몇 개의 지역에서,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초, 중 등 학교에서 AI 교재, 소프트웨어 교재가 아니고요. AI 교재, 벌써부터 AI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 언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어울린다 해서 우리가 쉽게 인공지능 언어 이렇게 막 불러버립니다. 이 파이썬을 초, 중 등 과정에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목표는 AI입니다. 결국은 영국보다 벌써 여러 발자국을 더 나가 있다. 그죠? 그냥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서서 AI가 목표로 완전히 그려져 있는 거죠. 참 놀랍죠?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전부 다 개인 게 아니고 거의 다 중국 거라고, 중국 공산당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밥이 데이터입니다. 그 밥이 없으면 그 밥으로 반찬으로 식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거니까 AI를 활용하고 테스트하고 해보는데 모든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지는 데이터로 무조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개인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에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를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중국과 다른 선진국, 한국을 포함해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본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보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I 등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자, 목표를 설정할 때 시당초 AI가 포함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인간만의 강점인 뚜렷한 목표를 가지면서 혁신과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비약적인 지식의 발견, 창조 등 새로운 사회를 견인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수학적 사고력, 그 다음에 AI 능력, 언어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는 뜻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자, 그래서 중국처럼 AI가 그들의 교육의 목표에 완벽히 포지셔닝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 들여다볼까요? 한국 엄청나게 느리다. 그죠? 자, 한국은 2018년부터 의무 교육으로 자,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기껏 초등학생은 2년간 17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 고등학생은 3년간 68시간. 자, 이래 가지고는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양적으로 일단 없다. 그죠? 자,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인터넷 속도 자랑 참 많이 하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속도가 빠르다.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 참 자주 하잖아요. 그거는 길만 닦아 놓은 거고요. 그 길 위에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유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겨우 길 닦아 놓고 그 길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참 늦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여기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지만 자, 우리하고 살짝 비교해 보려고 제가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이과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이과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초적이라고 할 것 없이 그런 수준으로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자, 이과생은 컴퓨터 과학을 3년 동안 270시간, 우리 아까 68시간에 270이니까 한 4배 정도 시간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화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450시간 이상을,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랑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그죠? 자, 제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준비시켜서 대학에 진출시키겠다. 이런 의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 중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린지, 결국은 지금 우리의 흐름, 우리의 웨이브대로 지나가면, 걸음을 걸어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남들보다 늦게 된다. 그죠? 이 흐름보다 내가 더 빨리 발걸음을 디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C language 배우기로 했잖아요. 자, C language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게 만들어진 지가 1972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50년 정도의 격차, 50년 전에 만들어진 랭귀지를 우리가 배운다고 이 우리 환경의 컴퓨팅 환경은 무지막지하게 발전해 왔는데 50년 전 랭귀지를 배운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한번 만들어져서 유저를 확보하고 그 유저를 확보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확장해 오면서 점점 이쁜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상품이 1년에도 몇 개씩 나오는 구조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시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려 50년 전의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 들어본 랭귀지가 몇 개쯤 될까요? 아마도 C++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이썬 이런 랭귀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전의 랭귀지가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 이것도 탑 10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C 랭귀지가 무려 1등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자, 2위가 파이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기에 어울린다 해서 최근에 급부상한 랭귀지입니다. 그 밑에 자바, C++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바와 C++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가 최근에 C, 파이썬이 1, 2위를 역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C#이라는
언어는 C에다가 C++에다가 자바, 비주얼 베이직 같은 장점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PHP, 어셈블리 랭귀지, SQL.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물려서 질의할 수 있는 언어,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런 이름의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C 랭귀지가 무려 1위라는 거 놀랍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개발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는 의미가 1위가 아니고요. 그거를 매번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이 티오베라는 회사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조사 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그 랭귀지가 얼마만큼 언급되느냐를 가지고 양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 언급된다는 말은 가장 많이 그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일치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나이가 50인 랭귀지는 여전히 유효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C 랭귀지가 한번 배우고 장롱 안에 묵혀두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학기 동안 이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잘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쫓지 마시고요. 책을 얼른 구입하셔서 차례대로 읽어 나가 주시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는 이렇게 생긴 교재입니다. 교재 내용 구성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6주 수업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빼고 나면 14주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 주에 한 챕터만 감당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속도가 좀 빨리,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진도는 너무 빠르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다른 강좌와 다르게 내가 수업 시간 3시간만 열심히 들으면 그 내용의 80% 이상이 내게 될 수 있는 강좌가 절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3시간이면 내가 이 3시간 이외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굉장히 필요한 강좌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어를 잘하는 것, 영어를 잘하건 일본어를 잘하건 중국어를 잘하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면서 내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만큼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머리가 좋아서 단박에 1개월 만에 자유자재 이렇게 되는 랭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거는 어떤 랭귀지를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랭귀지는 C 랭귀지는 우리가 배우게 될 이 C 랭귀지는 다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랭귀지의 원조격입니다. 그 말은 C 랭귀지를 공부하면 C에서 뿌리를 내린 랭귀지, 다른 랭귀지를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랭귀지의 조상이라는 게 오래돼서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거의 다 흡수해서 변형해서 새로운 랭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C 랭귀지는 그 자체로도 그 다음에 다른 놈에 영향을 줘서 또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데도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빠르게 진도 나갈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은 출석 10%고요. 나머지가 각각 30%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아마도 다른 강좌보다 과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시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 이 강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능력을 판단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노력을 끌고 왔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과제의 비중이 아마도 다른 강좌보다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종류의 강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1장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장의 제목이 프로그래밍의 개념.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개념,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스크래치. 자, 그래서 이 스크래치라는 간단한 도구가 있는데 이런 도구는 우리 당장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컴퓨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이렇게 대답하면 예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명령어들의 목록, 결국은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쭉 배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것들을 묶어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목록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라면 컴퓨터는 컴퓨팅하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컴퓨팅은 계산이지만 계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동의되신다. 그죠? 계산만 하면 계산기죠. calculator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명령어들의 목록에 따라서 결국은 그 목록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요런 명령어, 요런 명령어, 요런 명령어. 순서대로 이걸 쭉 진행시키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야 할 일은 명령어들의 목록, 결국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미션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C라는 랭귀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컴퓨터의 역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2021년의 자동차까지 끌고 오는 동안의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C라는 랭귀지를 배우면서 이 컴퓨터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확인해 보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 코딩 하려고 하는 것,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가 분석 엔진, 자, 해석 엔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Analytical Engine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찰스 베비지라는 아저씨가 고안한 Analytical Engine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화가 되지는 못했고 연구 수준에서 개념적으로만 완성해서 실제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기점이 됐냐면 일단 이걸 가지고 이 기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우리가 명령을 둘 때 명령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주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컴퓨터가 작동하게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천 개의 기어, 그 다음에 바퀴, 축, 레버들, 결국은 지금처럼 전기가 밥을 먹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당기고 돌리고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 CPU, 메모리, 입력장치, 출력장치라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칩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는 4가지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계산을 시키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를 Analytical Engine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큰 발걸음을 뛰어서 그 다음 어디까지 딛게 되는지 볼까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애니악 1945년생입니다. 자, 이놈이 최초의 범용 일반적인 이란 뜻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 말 그대로 전기로 밥을 먹고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의 최초의 목표가 뭐였냐면 탄도의 궤적을 계산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18,000개의 진공관, 크기가 엄청 크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공관을 18,000개를 조립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기 6,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서 원하는 계산을 해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진법을 쓰지 않고 십진법을 썼다는 것.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라는 것, 수식에서 변수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아신다, 그죠? 그런데 컴퓨팅에서 변수라는 개념은 그것과 조금 더 의미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긴 어려워도 우리가 한 몇 주 지나면 변수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어쨌든 이 스위치를 조작해서 제가 코딩을 하는 것처럼 그 코딩이라는 과정,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 스위치 조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스위치 여러 번을 조작해서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또 한 번 돌릴 때는 또 그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스위칭을 계속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자, 아직까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컴퓨터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최초의 전자 컴퓨터, 전기로 밥을 먹어서 작동하는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Analytical Engine, 해석 기관이라는 베비지가 설계했던 컴퓨터 보셨잖아요. 그거에 아주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 에이다라는 이 여자입니다. 자, 1800년대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에이다를 꼽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이런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봤던 찰스 베이비지의 Analytical Engine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subroutine이라는 개념, 반복이라는 구조의 루프 개념, goto라는 개념의 점프 개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때 설계를 고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에이다가 만든 코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종이에다가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 그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최초로 PC를 사기 이전에 코딩은 종이에다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종이에다가 코딩을 하면 이 종이를 오퍼레이터한테 갖다 주면 그 오퍼레이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무나 조작할 수 없어서 컴퓨터를 잘 조작하는 오퍼레이터한테 종이로 작성한 코드를 전달해주면 그 오퍼레이터가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저한테 돌려주는 구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에이다의 프로그램.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성 에이다였고요. 실제로 이 에이다의 이름을 딴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애널리티컬 엔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전자컴퓨터 애니악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걸음 폰 노이만 구조. 자, 이 아저씨 이름이 폰 노이만입니다. 그런데 이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내장 구조. 자, 아까 우리 그 스위칭 아까 이전에서 내가 프로그램 할 때는 스위치를 매번 조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때는 또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됐잖아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컴퓨터에 한번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걸 여러 번 반복시킬 수 있는 결국은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씹어 넣어놓고 프로그램을 돌리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 하는 구조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발걸음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 폰 노이만 구조,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소프트웨어가 순서대로 일을 실행시키는 것. 실행시킬 때는 CPU에 가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 내장되어서 컴퓨팅이 된다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모듈이다. 폰 노이만 구조를 따라서 설계되는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컴퓨팅의 큰 역사에서 큰 발자국들을 지나왔고요. 지금부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만들어진 순서, 기계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ssembly어, 그 다음에 고급어, 고급 언어. 요거는 붙여놓고 요거는 언어 붙였다. 그죠?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자, 어쨌든 우리가 배우게 되는 랭귀지 C는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선 하드웨어에 착 따라붙어 있는 게 기계어다. 그죠? 이 말은 기계어로 된 이런 코드들은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진수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의 프로그래머들은 이진수로 코드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코드도 엄청 길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만드는데도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 시점에 assembly language가 만들어집니다. 조립하듯이 이런 의미가 된다. 그죠? 이진수로 표기하던 불편함을 우리가 이렇게 move, add, move는 옮기라는 뜻이고요. add는 두 개를 더 하라는 뜻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를 한쪽에다가 옮기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이쪽에서 옮겨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코드
코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단어만 봐도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인지가 쉬워지죠. 이런 영어 단어랑 비슷한 니모닉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진 코드보다 훨씬 읽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랭귀지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가 없죠.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급 언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C, C++, 자바 같은 언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코드들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assembly language로 표현하면 요거라는 뜻이고요. 요 assembly language 코드와 1대1로 매핑되는 게 이진법 기계어로 만들어진 요 코드입니다. 요 크기는 지금 똑같은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거의 똑같죠? 그런데 고급 언어로 작성된 거는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좋아졌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해서 이쪽 변수에다가 담아라 이런 의도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이런 의도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급 언어로 코딩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그죠?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코드들은 CPU에 독립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펜티엄에서도 돌아가고 i5에서도 돌아가고 이런 의도가 된다. 그죠? CPU에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훨씬 사람한테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기계어로 프로그램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sembly어는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탑 10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assembly language가 있었어요. 이 assembly language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은 하드웨어에 탁 달라붙어서 군더더기가 없이 슬림하게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부분은 핵심 부분은 어셈블리 랭귀지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도 대부분은 C 내지는 C++이라는 랭귀지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디펜던트 쫙 달라붙어야 되는 부분은 assembly language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assembly language가 여전히 유효한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거 모양새 잘 보셨나요? 아까 그림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둘이를 한꺼번에 저급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C, 자바, C++ 이런 랭귀지들을 고급 언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이렇게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우리 컴파일은 편집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그죠? 자,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기계어의 코드로 변환해주는 것,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C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는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파일러,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파일러, C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파일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시언어의 소개. 자, 시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히스토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년대 초에 우리 C라는 랭귀지가 1972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AT&T는 KT에 해당합니다. 그 AT&T의 벨, 전화 만든 사람이 벨이죠. 그 이름을 딴 벨 연구소. 대단히 중요한 컴퓨팅 그 히스토리에서 이 AT&T 벨 연구소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벨 연구소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C라는 언어를 개발하는데요. 이 C 언어 이전에 B 언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그 B 언어를 조금 더 뜯어 고쳐서 C 언어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 C 언어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자, 최초의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리눅스를 깔아 쓰건 아니면 윈도우즈를 깔아 쓰건 운영체제 없는 컴퓨팅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초기의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 유닉스라는 이름의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랭귀지는 어셈블리 랭귀지거든요. 아니면 포트란이라는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B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셈블리로 작성하자니까 코드량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렵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B라는 언어를 뜯어 고쳐서 C라는 언어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C라는 언어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는 C라는 랭귀지 가지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운영체제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썼던 윈도우즈가 실제로 C 언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일본은 어셈블리 랭귀지고요.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는 C 뿔뿔로 만들어져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썼던 윈도우즈는 C 언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C 언어를 개발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보인다. 그죠? 자, 전문가용 언어. 그런데 이제는 뭐 이걸 전문가든 아니든 누구나 배워야 되는 언어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2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아주 역량 있는 능력 있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보 한번 볼까요? 아까 72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켄 톰슨. 그 다음에 켄 톰슨이 왜냐하면 B라는 랭귀지를 이미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켄 톰슨의 협력을 받아서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C라는 랭귀지를 만드는데 이 B라는 랭귀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고요. 이 B는 BCPL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 BCPL은 어셈블리 랭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랭귀지고요. 이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어가 있다. 그죠? 자,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BCPL로 넘어가는 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트란으로 넘어가는 줄기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 포트란은 과학, 수학, 계산에 어울리는 코드니까 C의 역량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가지가 저 멀리 있는 가지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은 우리 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쪽 들여다봅니다. 자, 72년에 C가 만들어졌고 79년, 83년 이 연도는 사실은 이걸 언제를 제작 시기였다고 정하기가 요즘처럼 뭐라 그럴까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딱 몇 년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자, 83년이라고 우리는 보십시다. 자, 이안의 스트룩이라는 사람이 C++, 많이 들어본 랭귀지다, 그죠? C++ 만들었고요. 또 한 10년 후에, 자, 95년에 자바라는 랭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 자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C샵, C++의 자바의 비주얼 베이직 성격까지 합쳐서 C#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뿔뿔은 어떤 표준을 끌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뿔뿔 98, 98년에 만들어졌다 해서 98, 03, 11, 14, 17, 20 끝없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C라는 랭귀지는 1972년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짱짱한 랭귀지들의 조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자, 아까 보셨던 데니스 리치, 자, 켄 톰슨입니다. 자, 그래서 7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데니스 리치하고요. 그 다음에 커닝엄이라는 또 다른 사람하고가 만든 C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을 발간합니다. 그 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준을 삼거든요. 자, 그래서 책의 저자 이름을 따서 KNRC 버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89, 90년에 여기 표준으로 이제 드디어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NC는 아시는 대로 미표준국이고요. ISO는 전 세계 국제적인 표준 기구죠. 자, 그래서 거기서 C가 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C99, 9899, 11, 18, 20까지 계속 표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의 특징. 자, 결국은 C라는 랭귀지는 아까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니까 다른 어떤 랭귀지보다 역량이 빵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간결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랭귀지에 너무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단순한 기능만 가졌으면 딱 필요한 기능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빵빵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간결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면 무조건 간결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슬림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큰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분노더기까지, 기계까지 끼어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결하다 이렇게 특징을 잡을 수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이다. 그 다음 이식성이 뛰어나다. 우리 아까 기계어로 만들어진 코드 아니면 어셈블리 랭귀지로 만들어진 코드들은 CPU에 종속적입니다.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급 언어들은 기계에 종속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플랫폼 상관없이 아무 플랫폼이나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놓일 수 있는 이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수준과 저수준이 다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랭귀지 가지고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지만 저 위에 유저 디펜던트 오리엔티드 된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배우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C 랭귀지가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 비교하면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배우기 어렵다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기 어렵다 하는 1등 공신이 누구냐면 포인터라는 놈입니다. 사실은 C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때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포인터가 진짜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저 뒷부분에 포인터가 소개가 되는데 실제로 요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포인터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렵다고 여길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랭귀지들이 이 C만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만 잘 한 계단을 넘어서면 C도 그닥 어려운 수준의 랭귀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C 언어는 사용될 건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아까 보셨듯이 지금 현재 올해 8월 기준으로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참 동안은 당연한 추세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embedded, 우리 embedded는 어떤 기기 안에 아예 장착이 녹아 들어가서 쏙 들어가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embedded software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드웨어에 착 달라붙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을 소프트웨어, 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아까 C의 장점 중에 저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고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 장점 중에 저수준의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면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코딩이 가능한 랭귀지가 C다 보니까 우리가 C 랭귀지가 embedded 시스템에 결국은 앞으로의 시스템은 모든 기기에 조그마한 소프트웨어들이 아예 깔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리모컨이건 우리가 쓰는 텔레비전이건 우리가 쓰는 시계건 뭐든 작은 소프트웨어들이 아예 녹아서 박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시스템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C는 여전히 역할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알고리즘이란 용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코드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알고리즘. 자, 코딩 내지는 코드. 자, 만들기 전에 알고리즘부터 먼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다짜고짜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그만한 코드라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놈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든다? 그거는 설계도도 필요 없고 알고리즘도 필요 없습니다. 다짜고짜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만 큰 프로그램, 큰 프로젝트라면 다짜고짜 무턱대고 코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설계도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코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맞먹는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요리할 때 요리법, 레시피에 해당하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요약해 놓은 거, 정리한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낸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대수학의 아버지, 우리 엘지브라라는 단어도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책 제목에서 따와서 엘지브라라고 부르죠. 그죠? 선형 대수학, linear algebra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즘입니다. 이 알콰리즘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왔거든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건축에서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배울 때는 우리는 완전한 초보자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할 만큼 작은 코드들이지만 실제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만드는 일이 코드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조금 더 경력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은 경력이, 능력이 작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쓰는 한국어, 우리가 쓰는 영어를 써서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순서도 flow chart,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플로우를 차트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 때는 이런 기호, 이런 마름모 기호, 네모 기호 이것들이 다 역할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역할에 맞춰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코드의 일을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해 놓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수도 코드라 그래서 코드 가짜의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죠? 완벽한 코드는 아니지만 반쯤 코드 같은 색깔이 묻어있는 이런 코드. 자, 여기 보시면 자연 언어도 들어갔고 여기에 코드, 실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코드도 막 섞여 있죠. 이 정도 되면 수도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제2 외국어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과제 하나 낼까요? 자, 우리 교재 구입하시면 2장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도구를 컴파일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편집기도 들어있고 컴파일러도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번역해서 결과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실습해 보는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3장부터는 실제로 C 언어를 공부를 하러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이 화요일 수업입니까? 그러면 목요일 그 다음 주부터는 당장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